1편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총균세가 없었던 건 지리적 환경 탓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총균세의 구체적 전파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총은 화약 기술이 있어야죠. 화약은 중국이 처음 발명했습니다. 한때 서유럽에도 전파돼 서기 13에서 14세기 서유럽인들은 대포와 비슷한 무기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15세기에는 화승총을 발명했고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 일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조총, 즉 화승총을 들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청동기 기술은 지중해 연안을 비롯해 전 세계 두세 곳 정도에서 독립적으로 탄생했다는 설이 강합니다. 한때 제철 기술은 기원전 1500년에서 2000년 오늘날 터키에 있던 히타이트 제국이 처음 개발했습니다. 히타이트는 제철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았지만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동아시아에서도 쇠를 제작하게 됩니다. 만약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붙어 있었다면 최소한 태평양처럼 거대한 바다로 막혀 있지 않았다면 잉카와 아즈텍인들도 쇠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책 제목이 총균쇠로 세자여서 그렇지 만약 네자였다면 총균쇠 말이었을 겁니다. 잉카와 아즈텍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덩치가 큰 데다 빠르고 이마를 타고 달려드는 스페인 군인들을 처음 봤을 때 잉카와 아즈텍 전사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말은 기원전 4000년쯤 오늘날 흑해 북부 초원지대에서 인도 유럽어족의 선조, 즉 프로토 인도 유로피언이 처음 길들였습니다. 기원전 3400년쯤 메소포타미아에서 바퀴가, 기원전 1800년쯤 전차가 발명됐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10개 가운데 7개가 인도 유럽어족에 속합니다. 말을 처음 길들여 타고 다녔던 인도 유럽어족인들이 주변 다른 민족을 정복한 결과입니다. 영어, 힌디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벵고로,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모두 인도 유럽어족에 속합니다. 세계사를 보면 유목민족이 강력했습니다. 몽골 제국, 15에서 19세기 아랍세계를 지배했던 오스만 투르크, 서기 476년 소로마 제국 멸망의 근본 원인이었던 훈족 등 모두 유목민족입니다. 다 말의 위력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잉카와 아즈텍은 청동기 철기가 없었습니다. 그림에서 스페인군은 철제 갑옷과 투구, 철제 창과 칼, 그리고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화승총과 대포도 사용했습니다. 이에 비해 잉카와 아즈텍 군대는 섬유나 질긴 나무 껍질로 만든 갑옷을 입고 원주민은 단단한 나무에 후교석 날을 박은 칼을 사용했습니다. 스페인군과 잉카 아즈텍군 무장 차이입니다. 엄청나죠? 한때 잉카와 아즈텍을 멸망시킨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천연두였습니다. 천연두, 홍역, 결핵 등의 치명적 균은 모두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옮긴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사람들은 기원전 8000년부터 기원전 2500년 사이에 소, 말, 돼지, 양, 낙타 등을 길들였습니다. 이런 동물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으므로 균에 대한 면역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아메리카 대륙은 가축이 될 만한 동물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대형 동물이 있었지만 기원전 1만 1000년에서 1만 2000년 사이 시베리아에서 아시아인들이 베링 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뒤 2, 3천년 안에 거의 멸종했습니다. 말도 원래 아메리카 대륙이 있었는데 기원전 8000년쯤 멸종했습니다. 당시는 빙하기로 베링 해협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대형 동물이 멸종한 이유로 여러 가설이 있는데 강력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메리카 대형 동물들이 인간을 처음 봐서 경계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인간은 돌칼과 돌창,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정도 무장만으로도 자연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축이 된 대형 동물은 라마와 알파카뿐입니다. 만약 이 책의 제목이 5자였다면 총균쇠말 수레였을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 문명에는 바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수레를 끌 만한 대형 가축이 없었기 때문에 수레를 발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아즈텍인들은 바퀴를 알았습니다. 진흙으로 빚은 개 모양의 장난감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한데 아즈텍에는 수레를 끌 만한 대형 동물이 없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유일의 대형 가축은 라마인데 라마는 잉카에 있었습니다. 한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잉카와 아즈텍은 전혀 교류가 없었고 따라서 아즈텍의 바퀴와 잉카의 라마가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레가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축이 된 동물은 라마, 알파카, 기니피그, 칠면조, 사양불우리, 개 등 극소수였습니다. 개가 있는 건 개는 기원전 1만 5천에서 1만 8천년 사이 늑대가 가축이 된 것이니까 아시아인들이 빙하기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갈 때 같이 데리고 간 거죠. 아메리카 원주민 숫자가 얼마인지 학자마다 다 다른데 평균 5천만 명 정도로 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균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으므로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뒤 퍼진 천연두 때문에 1, 2세기 안에 90 내지 95%가 사망합니다. 총균세가 없던 잉카와 아즈텍은 허망하게 멸망합니다. 1521년 코르테스가 아즈텍을 정복할 때 병력이 600여 명이었습니다. 1533년 피사르가 잉카를 정복할 때 처음 동원한 병력은 16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상대방 병력은 각각 8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한데 잉카와 아즈텍은 총과 쇠가 없었던 데다 무엇보다 천연두 때문에 극히 혼란스럽고 내분이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1520년 스페인령 쿠바에서 감염된 한 노예를 통해 멕시코에 천연두가 전파됐고 이 때문에 발생한 극도의 혼란 때문에 잉카와 아즈텍은 스페인군에게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없었던 거죠. 만약 천연두가 없었다면 스페인군은 하나로 단합된 잉카와 아즈텍과 맞서야 했을 것이고 아무리 총과 쇠가 있었다고 해도 결코 이처럼 쉽게 두 문명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쇠와 잉카와 아즈텍에 없었던 건 그들의 생물학적 특성이 뒤떨어진 탓이 아니라 지리 환경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만약 이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 불과 수백 명의 병력으로 거대한 제국을 멸망시킨 에르난 코르테스와 프란시스코 피사르는 징기스칸보다 더 강력한 괴물 장군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천연두가 결국 노예 무역을 만든 원흉이기도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대량의 사망으로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하자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300년간에 걸쳐 1000만 내지 1200만 명을 수입합니다. 이들을 이용해 사탕수수나 담배를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장을 운영한 거죠. 아시아 역시 18세기 이후 서유럽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지만 인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인들은 균에 대한 면역력이 있었기 때문에 서유럽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통은 겪었지만 대량 사망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비유럽인들만 균에 당했던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시아 야생지에서 기원한 선페스트, 즉 흑사병이 몽골군을 통해 유럽으로 퍼졌고 이 때문에 14세기 중반에서 15세기 중반 서유럽인의 30% 정도가 사망합니다. 말라리아 때문에 아프리카 내륙에는 서양인들이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 이후 말라리아 치료제인 키니네가 등장하면서 서유럽인들이 비로소 아프리카 내륙으로 침략할 수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떻게 된 걸까요? 우선 아프리카는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가 다릅니다. 북아프리카는 지중해 연안으로 이집트 문명이 탄생한 곳입니다. 문제는 이집트 밑에 거대한 사하라 사막이 있는 데다 그 밑으로는 열대 우림 지역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중해 연안의 문명 요소가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전파되기 아주 어려웠습니다. 총균세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소양염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한 건 서기 1년에서 200년 정도로 이 가축들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가축화되고 8,000년이 흐른 뒤였다.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 동북부에서 탄생했습니다. 1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 일부가 아프리카를 떠났고 이들 가운데 일부가 4만 5천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들어간 호모사피엔스는 배를 사용했습니다. 또 날이 달린 석기도 제일 먼저 사용했고 암각화도 많이 남기는 등 그들의 문화 수준은 다른 대륙 호모사피엔스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 않았습니다. 한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애보리진이라고 부르는데 애보리진은 농업 자체를 아예 시작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스트레일리아는 대부분이 극히 건조한 사막과 초원입니다. 해안가 부근만 인간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아메리카 대륙처럼 인간이 도착한 뒤 대형 동물이 거의 멸종해버립니다. 몸무게 45kg 이상인 캥거루보다 큰 동물이 없습니다. 또 농작물로 만들기에 적절한 야생식물도 없습니다. 환경이 열악해 인구 증가가 힘듭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을 애보리진이라고 하는데 17세기 서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때 인구가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너무 적으면 창조적 인물도 적고 따라서 문명도 탄생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잠재적인 발명가 숫자, 서로 경쟁하는 사회 숫자, 도입할 수 있는 혁신의 숫자도 많은 법이죠. 인구가 너무 적으면 되레 문화적 퇴화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처음 오스트레일리아에 들어갔을 때는 문화 수준이 결코 낮지 않았는데 오히려 높았는데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문화가 퇴화해버린 거죠. 오스트레일리아 인구가 적은 건 자연환경 탓이고 결국 지리 환경이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인데요. 총균세의 핵심 주장은 각 대륙에서 가축화, 작물화가 가능한 곳은 그 대륙의 전체 면적 중에서 작은 일부분, 즉 유난히 조건이 좋은 몇 군데에서 집중 발생한다는 겁니다. 한데 유라시아는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도 제일 많고 대륙 가운데 유일하게 동서축이었다는 거죠. 이 조건 때문에 문명의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이른바 물질 문명의 고도화를 보면 유라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순이 됐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으로는 완전히 납득이 안 가시죠? 이건 왜 수렵 채집 사회는 총균세를 탄생시킬 수 없는지, 그리고 아무 야생 식물이나 동물이 쉽게 농작물이나 가축이 될 수 없다는 것, 농작물이나 가축이 되려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걸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